표현이 되게 매력하게 있는지 이상희 교수님 발표를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루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요체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포럼 주제가 휴가이기 때문에 서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휴가 문화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우리 한국의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서원이 육아 문화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쪽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도남서원과 연관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있었던 곳이 아제르바이잔인데 우리 한국에서 저 멀리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는 국가입니다. 9개 서원은 도남서원, 무성서원, 피람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 신청서 표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서원 영어로 이 서원 한마하고 코리안 네오 컨퓨시안 아카데미스 해서 제출했습니다. 저 말 제목 자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이 되겠는데 우리 문화유청에서는 저것을 우리말로 공식 명칭은 한국의 서원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 회의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원 등재하던 모습이고 등재되던 순간입니다. 마치 그날 등재된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이었는데 그것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40분이 되어가지고 저녁 9시 뉴스에 맞춰져가지고 바로 한국에 전달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고 하면은 유네스코에서 정한 것이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면 우리가 저 단어 자체를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저 탁월함에 대한 정의, 보편적이라는 정의가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 정한 제일 중요한 모체가 되는 그 협약이 세계유산 협약입니다. 여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은 크게 시작 당시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유산이고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계에 형성된 그 특징을 보여주는 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유산을 유네스코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유산들은 보니까 문화유산 특징도 있고 자연유산 특징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에 대해서는 이 복합유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은 그 유산의 성격이나 기능에 의해 가지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유산, 자연에 속하는 유산,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 이
자연유산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서원을 문화유산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성격이 강한가 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육아 문화에 속한 유산이다. 또 교육 문화에 속하는 유산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성격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계유산을 하게 된 것은 뭐 19세기, 18세기부터 서구에서 산업혁명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인류의 문명들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또 인류의 이 문명이 파괴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서구의 지식인들이 인간들이 만든 이 문명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특히 중요한 것들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저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60년부터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 나일강 범람을 막고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댐을 만들면서 그 이집트 상류에 있는 많은 고대 유산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세계유산입니다.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죠. 저 상류 지방에 아마 이집트 가신 분들은 꼭 저기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러한 많은 유산들이 있는데 이 유산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람세스 2세의 사원 같은 것은 굉장히 유명하죠. 작은 사원은 람세스 2세의 왕비 부인의 산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상도입니다. 댐을 만들었을 때 저렇게 물에 잠기는 것을 구하자 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비롯한 것이 본래 있던 위치에서 바로 상부로 70m, 그러니까 물에 안 잠기는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죠. 이것이 이제 옮긴 후에 우리가 지금 이집트 갔을 때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세계유산협약을 채택을 하고 저것을 운영할 세계유산위원회를 1975년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협약의 시행령에 해당되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만들고 드디어 1978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해에는 문화유산 8건, 자연유산 4건이 등재됩니다. 간혹 우리나라에 지금도 언론에 어떤 경우를 보면 세계유산 등재하는 1호는 그리스 파르테논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파르테논은 상당히 후에 82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에서는 번호 매기는 것은 정말 관리를 위한 번호이지 1호, 2호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문화유산이 되려고 하면은 또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기념물이 되거나 모니먼트, 이 건축물에 속하는 것이거나 혹은 유적지,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혹은 뭐 두에 속하거나 혹은 세 개 전부 다 속하거나 되면은 1차적으로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박물관에 있는 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부동산이 됩니다. 동산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유형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이 되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유네스코에서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유산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말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지금 세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중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청한 어떤 국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이 된다. 이것이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의해 줄 때 중요한 개념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나 유적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 그것이 보편성을 갖지 못하면은 세계유산이 되기 힘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가 이제 등재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혹은 뭐 둘 이상 속하거나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산이 갖춰야 될 조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에 대해서는 국내외 뭐든지 간에 이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유산의 어떤 그런 이 탁월함 혹은 어떤 그 유산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그 대표성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온 이 세계유산 신청서를 내가지고 16년도에 저것이 이제 평가에서 가결을 받지 못해서 우리 문화재청에서 저것을 철회했었죠. 그때에 가장 크게 지적받았던 것이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이것은 미약하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년 동안 준비하면서 특히 이 보존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의 유사유산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오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것을 쓰는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기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가지인데 문화유산 같은 경우 일본에 해당되는 것은 글자계에 됩니다. 우리 석굴암이 저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문화의 교류가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살아있거나 아니거나 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나 경주 역사 유적지가 세계유산 된 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문화의 교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그 한국화시킨 그런 유산이라는 것이 이 평가를 받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어떤 그 특정한 유산이 지금도 있든지 혹은 그것이 지금은 기능을 못하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시기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뭐 이것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저쪽 남쪽에서부터 중국 동북방까지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사실상 고인돌은 인류 문명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인데 세계유산 되기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서원도 이 등재 기준 3에 해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세계유산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상이 한국화돼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유산으로서 특히 중국에서 오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유산이라는 점이 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산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 형식, 이제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 저것을 타입,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종묘, 뭐 유교 문화에서의 왕실에서 조상에게 제사되는 것은 중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데 중국의 북경에 있는 태묘하고 우리 서울의 조선시대 종묘는 건축 형식 자체가 틀려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인사 장경판전, 이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정한 아주 특별한 형식의 건축이죠.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으로 됐던 것입니다. 이 불국사나 조선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릉 무덤 제도는 중국의 왕실의 무덤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하회마을, 양동마을도 등재기준 4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 사대부 문화가 만든 아주 독특한 마을입니다. 하나의 유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평가돼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근데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5번 등재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땅이든 바다든 그것이 정말 잘 이용하는 것. 요새로 이야기한다면 친환경적인 어떤 이런 걸로 평가될 수 있는 유산이라면 5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산 중에는 아직 5번이 해당돼가지고 어떤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어떤 그런 다락론, 필리핀, 혹은 뭐 그리스나 이런 데에 포로원 이런 것들이 세계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산 자체가 그 특정한 어떤 형식은 아니지만 그 성격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무형적, 정신적 어떤 이런 성격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면 6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인사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8만 대장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건물 자체가 8만 대장경 봉헌하는데 가장 적합한 건축 형식입니다. 조선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에서의 그 재양의식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재양의식을 위한 제식이 굉장히 다른 건축 형식으로 특히 이 정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요약을 한다면은 일본에서 6번까지가 이제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이 6가지는 인류가 어떤 그런 문명사적으로 봐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 기여한 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먼저 기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면은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유산 할 때는 지금 말씀처럼 등재기준 6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세계유산 신청서 낼 때는 3번, 4번에 해당된다고 신청되어 있는데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보편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3번에 해당되는 걸로만 평가를 받았습니다. 등재 기준이 많은 숫자로 이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유산이 우수한 유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등재 기준 몇 개를 같이 해서 신청할 때는 그 몇 개가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을 같이 해서 신청할 때는 그 세 개가 서로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서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은 말 그대로 진짜라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경복궁은 세계유산 되기 힘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전부 훼손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저것이 세워졌습니다. 문화유산에서는 저것을 비록 복원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만 세계유산위원회를 갔을 때는 무슨 근거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느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성입니다. 그 유산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유사유산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차별성이 있다, 대표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데 특히 저희들이 지난번 첫 번째 제출했을 때 아까 고성관리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교유산 부분에서 중국 서울과의 비교가 불충분하다. 남들이 봤을 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이야기를 하라 해가지고 신청서 쓸 때 상당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세계유산 이번에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서원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을 제치고 먼저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우리의 유산이 중국보다 빼어남을 증명함을 보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세계유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것하고 비교할 때는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 자체의 독특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도남서원에 계시는 어떤 분이나 도남서원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런 식으로 유산을 설명을 한다는 점은 굉장히 왜곡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국가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의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될 때에 6국가의 이사국이 지지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서원이 쉽게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그 6국가 중에서 특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준 분이 국가가 중국 대표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이커머스의 문안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 이커머스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제출했던 것이죠. 서원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의 보급과 지역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한국의 서원은 한국화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의 성리학 자체가 아까 이기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유학하고는 다른 형식의 한국의 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서원에 반영돼 가지고 한국의 서원은 중국 서원하고 다른 형식의 서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지역화라고 해석을 한 건데, 지역화에 기여한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 환경과 잘 조화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서원 건축 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의 추구와 등재가 이 아시아 지역, 한국의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한국의 독자적인 서원 건축 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꼽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 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 목록상의 대표적인 성리학 유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이런 지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원이 중국 서원을 제치고 했다는 이런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서 전혀 요구하지 않는 표현보다가 어떻게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어떤 문화에서 형성된 것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유산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고 관리 계획을 지출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남서원입니다. 저 가운데 빨간 것이 유산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산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록색 해당되는 부분, 저 속에서는 개발 행위가 극히 제한이 되고 저기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왕조가 건립이 되고 흔히 이야기하기로 이제 성리학을 국가 취급 이념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백운동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1542년에 세워지고 드디어 안양을 모시는 그 사당이 완성되는 것이 1543년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에서 1542년까지 150년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한국화되고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고 그러한 어떤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그
터전으로 서원이 건립되는데 150년이 걸렸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소수서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세군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은 기본적으로 읍지에서 떨어져 있고 산수가 좋으면서 동시에 배양하는 인물의 연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남서원 같은 경우에는 황강 사회 선생의 강학처하고 연관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은 평지와 경사지에 크게 두 가지가 나뉘어서 있겠습니다. 도남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평지, 도동서원 위에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경사지에 있습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이 강학 공간과 제한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한 공간이 뒤에 있고 강학 공간이 앞에 있는데, 강학 공간이 앞에 있는 경우에도 강당의 위치가 이 사우 쪽에 위치하는 경우, 오른쪽 도면처럼 이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있는 경우, 피람서원이 있죠. 이러한 것들로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9개 서원을 왜 했느냐 했을 때에 9개 서원을 해야지만 조선시대 때 한국의 서원 총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원은 크게 봐서 이제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이 장수의 공간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부터 이 벗어난 이 유식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장수의 공간은 뒤에 있고 유식의 공간은 누각을 세워가지고 서원 영역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은 강학 공간, 그 다음에 서우가 있는 제한 공간, 그 다음에 유식하는 유식 공간, 그 다음에 서원의 재반 기능을 지원하는 공간, 이것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수서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수서원은 건축 형식이 제일 처음 서원인 만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빨간 거 보시면은 사당이 남향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초록색 보시면은 강당은 동향을 하고 있고, 노란색 제산을 보게 되면 향이 각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소수서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형식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워지는 서원이 이 함양에 있는 일두 선생을 모신 이 남계서원이 되겠는데, 남계서원에서 우리나라 서원 건축 형식의 기본적이 나타납니다. 제일 뒤에 제한 공간이 있고, 그 앞에 강학 공간이 있고, 제일 앞에 이제 그 유식 공간이 있는 이런 건축 형식이 되고, 그 이후로 세워지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서원은 세부적으로는 건축 형식이나 배치가 다르지만 기본 틀에서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남서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계서원 보시면 앞에 이렇게 강학 공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계서원과 소수서원을 비교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소수서원에서는 아직까지 건축 대회라는 공간 형식이 아직 정식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당히 대표적인 서원 몇 개만 본다면 도동서원 아주 분명하죠. 제한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이 한 축선상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흥당 김경필 선생을 모시는 곳이고, 이렇게 경사지에 이 분명한 이런 어떤 건축 배열이 있고, 이 정경입니다. 도동서원 앞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향교는 성균관을 포함해서 향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남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서원은 반드시 남향을 하지 않고 산수가 좋은 곳에, 소위 학문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밖으로 내다보는 경치가 좋으면 그 방향으로 자향을 잡습니다. 이 도동서원 같은 경우는 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옥산서원 같은 경우는 서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서원은 뭐 남향을, 도남서원은 동향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동서원은 이 북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 병산서원은 이제 남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뒤에 제한공간, 강압공간, 앞에 유식공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병산서원의 건축 특성입니다. 특히 이 외부 공간을 잘 이용한 형식으로 보면은 이 병산서원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9개 서원 중에서 외부 공간과의 관계, 건물 배치의 측면에서 평지에 있는 서원의 측면에서 강당의 위치가 있는 측면 이 등등으로 해서 대표성 있는 9개 서원을 저희들이 골랐던 것입니다. 병산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누 만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남서원도 기본적으로는 제일 앞에 유식 공간이 있고 그 뒤에 강압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한 공간이 있죠. 사실상 도남서원이 이건하기 전 모습으로 응도당이 지금 양성당 있는 위치에 들어가서 정말 도남서원은 아주 탁월한 아주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형식인데 응도당이 1977년이었고 그래서 세계유산 현장 실사에서 그 다음에 신청서 심사하는 데에서 저거를 합리화시키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응도당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도 없는 건축 형식의 독특함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나중에 이건되어 왔지만은 그 형식 자체는 그대로 이건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도남서원의 강압공간, 제한공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경관이고 특히 도남서원에서 지금 그 응도동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서원 건축은 예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소위 행예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의 주제라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예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주자 가래에 나오는 건축 형식이 제시된 것이 있는데 그 건축 형식에 따라서 만든 건축물은 중국에도 없는데 이 사기 선생이 연구해서 글을 남긴 것에 바탕을 두고 지은 건물이 바로 이 응도당이다. 그러니까 제일 옆에 보시면 저 하옥전도라고 하는 저 건축 형식이 바로 주자 가래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소위 저러한 건축 평면을 건축적으로 해결한 것이 응도당 평면 형식이고 저것이 이제 행예를 행하는 공간이다. 저기에 대해서는 논문들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은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도당에서 좌우 측면에 저렇게 눈석같이 나온 저걸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동쪽에 있는 영, 그래서 동영서영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상당히 독특한 건축 형식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에 있는 당호들은 제가 설명한 성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원의 당호나 현판이나 기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이나 사상이 반영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서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이 도남 서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높게 좀 봅니다. 그다음 특히 도남 서원의 사당에 들어갈 때 꽃당 이런 것들은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예 혹은 어떤 말할까 우주적인 어떤 그런 인간 간의 행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저희 책자 제일 마지막에 175쪽에 보시면 특히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이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우리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잠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15, 17세기 조선 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서원들은 자연에 대한 감상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양의 일환으로 산수가 가까우면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은 강학, 재향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신청유산은 보편적인 한국의 건축 양식에 바탕을 두면서 성리학이 지향하는 가치의 이해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최대화하기 위해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와 각각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교육 기관인 해당 신청유산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설립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유산이 전부 이 시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재향, 강학, 교류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의 표준화를 통한 첫 번째 서원의 탄생과 함께한 그들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이 들어서는 터, 지형, 축조된 요소들은 크게 신청유산의 전체 공간 구성을 정의합니다. 건물의 치밀한 배치, 형태, 세부 사항은 모두 서원의 중요한 속성이며 다른 건축 요소로 담장, 대문, 통로, 계단,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서원은 주변 환경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누에서 바라본 경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있는 풍경 또한 서원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무형 요소에는 강학, 재향, 교류 및 여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성리학적 가치는 여전히 강학과 재향의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특히 강학, 재향과 관련되는 많은 문헌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 개선해야 되는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연속유산, 그러니까 9개 서원이기 때문에 단독유산이 아니고 연속유산입니다. 연속유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관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각각의 서원에 대해서는 보존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은 9개 서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한국의 서원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유산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눈여겨 들었던 거는 이제 중국의 지치성 교육이 참 이제 저도 처음 들은 거라서 상당히 좀 나쁘게 들었습니다.